2차장이 미국 워싱턴으로 전격 급파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국내 주요 기업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S&P는 또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4%에서 2%로 대폭 낮췄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습니다. 최이민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종 타결을 시도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30대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진 기자. 네, 김원진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군요.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총수와 4대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태 장기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매번 바뀌는 등 일관된 흐름의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어떤 주문을 했습니까? 네, 핵심 부품과 소재 그리고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기업을 향해서는 부품 소재 공동 개발과 공동 구입을 위한 수요 기업 간 협력, 그리고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공조체제도 주문했는데요.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비상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 간 한라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네, 한편 일본의 이 수출 규제로 인한 양국 간 예상 피해 규모도 나왔다고요? 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핵심 소재가 지금보다 30% 부족해질 경우 우리 국내 총생산 GDP는 2%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의 GDP 감소폭은 0.04%로 피해 규모의 차이가 컸는데요. 만약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45%까지 늘어날 경우 일본의 GDP 감소폭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4.24%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도 보복에 나설 경우 GDP는 최대 5.37%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국제공조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김현종 차장이 갑작스럽게 미국을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그야말로 전격 방문인데요. 김 차장은 방미 기간 동안에 미 행정부, 의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젯밤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사태가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간 동맹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이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이 감광액은 아직까지 정상 수입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감광액, 즉 포토리지스트는 실리콘 판 위에 뿌려서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인화제를 만드는 반도체 필수 소재인데요.
전체 수요의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규제가 시작된 지난 1일로 지금까지 D램과 낸드 플래시에 쓰이는 감광액의 수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수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가격을 1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동종 업체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수급이 호전되면서 재고 부담이 낮아진 낸드 플래시 가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MBC 임종윤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략물자 관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지난 4년 동안 160건에 가깝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공식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본에서 제기된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에 우리 정부가 반박을 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에서 제기된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네, 일본 후지TV는 어제 한국 정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밀수출 적발 사항을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기업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156건을 제3국으로 밀수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4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였는데 결국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리어 일본에서 밀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핵개발이나 생화학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예상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국내 200대 기업의 신용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환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신용도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까? 네, S&P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 의존형 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정유 및 화학 산업이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해 신용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 산업이 신용도 위험 경고를 받은 건데요. 반면 올해 신용등급이 상향될 국내 기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KCC와 현대자동차는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이마트, LG화학 등은 신용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신용등급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글로벌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60%, 69%가 감소했습니다. S&P는 무리하게 투자를 늘리거나 배당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재무정책을 펼치는 것도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을 언급하면서
전기요금이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S&P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신용도 부담이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 규모는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5% 줄어든 가운데 선박과 석유 제품 등도 감소를 보였으며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3% 넘게 줄었습니다.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파행됐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다시 열렸습니다. 노사 모두 수정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차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이 최저임금 삭감안 처리를 요구했던 노동계가 다시 전원회의에 복귀했다고요? 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복귀가 경영계의 삭감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삭감을 결정한 경영계에 대한 불만과 삭감안에 대한 반대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고 16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경영계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경영계도 물러서지 않고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간에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그다음에 우리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조율을 위해서 모두 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1차 수정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전히 차이가 컸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최초 요구안으로 10,000원을 제시했던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430원 낮춘 9,57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4.6%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00만 130원입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는 삭감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4.2% 낮춘 8,000원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185원 올린 8,185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2%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동계는 이렇게 삭감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제안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그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또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사실상 1에서 9% 수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다만 공식적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사용자 위원 모두 입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회의는 결국 어젯밤 늦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쯤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고요? 네, 소상공인업계는 어제 임시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관계없이 규모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한 확률은 낮아졌지만 취업자가 고용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률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28%에서 2010년에서 2018년 25.6%로 2.6%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가 직장을 잃을 확률은 실직률은 같은 기간 1%에서 0.8%로 0.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반면 이미 직장을 잡은 이는 취업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요?
네, 김현미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고 그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며 높은 분양가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언제 도입될지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도 좀 나왔나요? 네, 김 장관은 어떤 조건에서 언제 도입할지 언급하는 것은 빠르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주택 품질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도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며 세종시와 위례신도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올해 한국의 50대 부자를 선정했습니다. 1위는 삼성 이건희 회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포브스가 한국 50대 부자를 선정했다고요? 네, 한국 최고 부자는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재산이 168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8,50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18.4% 줄어들긴 했지만 유일하게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4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3위는 김정주 NXC 대표입니다. 주요 그룹 총수급 가운데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7위에서 9위로 떨어졌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11위였습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17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갑부들의 재산이 1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요? 네, 포브스는 한국의 50대 부자 가운데 37명의 재산 가치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브스에 따르면 50명의 재산 합계액이 지난해 조사 당시 1,320억 달러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6.7% 줄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등 이딴 악재에 따른 국내 증시 부진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이 끝나면서 삼성과 SK 오너 일가의 지분 가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행사가 수수료 면제 약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항공권 취소 처리가 완료됐어도 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질병 때문에 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이 취소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례입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3월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질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돼 구입 취소를 요청했고 취소 수수료 33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질병으로 탑승이 어려우면 이 여행이 가능한 날짜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 항공사 약관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A씨는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어렵다고 하자 여행사 측에도 환급을 요구했고 역시 거절당하자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소비자 잘못이 아니란 결정을 끌어낸 겁니다. 네, 그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건가요? 네, 항공권 이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을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행사 측은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소비자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코오롱 티슈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주선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검찰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인보사의 미국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지난 2017년 11월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당시 주관사인데요.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기업 가치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이 그럼 인보사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검찰은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에도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인보사 품목 허가가 날 당시에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 회사와 이우석 대표를 비롯해 제품 개발과 허가에 관여한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코오롱 티슈진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검찰, 줄여서 금감원 특사경이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출범하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특사경 준비 과정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금융감독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특사경 출범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이 있었는데 최 위원장이 정확히 뭐라고 한 건가요? 네,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 특사경 예산안을 확정 지으면서 이 최종구 위원장의 관련 메시지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이 윤석헌 금감원장께 감사드리고 금융위 또 금감원 실무자들 노고를 티하한다고 하면서도 이 준비 과정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제 최 위원장 발언 중 눈에 띄는 게 지난 5월 22일 금감원이 이 금융위와 협의 없이 이 특사경 직무규칙 사전 예고안을 공개한 것을 콕 집어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 예고라는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기관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금감원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출범은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범 시기는 다음 주 중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검찰이 이 특사경 16명에 대한 지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 남부지검장이 이들을 지명하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또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특사경 예산 약 4억 원도 확정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별도 예산 편성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지만 결국 금감원 자체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결론났습니다. 또 금감원 특사경은 스스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없고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만 수사해야 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늄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조사에 나섭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 특별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던 국내 증시 다행히도 회복세를 점점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가 1.24% 오르며 2,084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가량 오르며 67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반도체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감산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가량 오르며 4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는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0.36%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1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건설도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조 원대 해외 수주 성과 기록을 한 이후에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24%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불법 시술과 유통 의혹으로 오늘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16% 빠지며 40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